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에 처한다. that you shall suffer the death penalty.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법이 선고하는 최고형, 사회로부터의 완전하고 영원한 격리, 바로 죽음이라는 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형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공정한 형벌을 내리는 것, 이를 우리는 교정적 정의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형은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벌 중 단연 최강입니다. 범죄자의 목숨을 완전히 삭제. 이렇게 극단적인 처벌이 어딨냐?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가? 치열한 찬반 토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 전, 정확히는 대략 300년 전, 우리보다 먼저 이 사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4명의 천재들이 있었더랬죠. 하나같이 말빨, 글빨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양반들. 이분들의 얘기 먼지 잔뜩 쌓였지만 논리적으로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18세기 클라스 지리는 사상가들의 사형제 논쟁, 함께 보시죠. 현자 타임. 먼저 사형 찬성론자부터, 시작부터 센 분이 나옵니다. 근대 철학 끝판왕 칸트입니다. 칸트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돈을 훔쳤어? 네 돈도 내놔야지. 남을 때렸어? 그럼 너도 맞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에는 같은 해악으로 보복해서 되갚자. 칸트의 주장을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라고 부릅니다.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이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무슨 형벌? 닥치고 사형! 사형뿐이다!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을 가하는 건 칸트 기준에서 부정의하고 또 비도덕적인 것이죠. 또 칸트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응보주의와 같은 도덕 법칙은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이유 때문에 의무로서 따라야 한다. 이걸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사람을 죽인 놈은 결과가 어떻든 무조건 사형해야 돼. 왜? 그게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범죄자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 이것은 칸트에게 절대적인 의무로서의 도덕 법칙입니다. 정언명령이라고도 부르는 이 도덕 법칙 외에 사형은 이래서 사회에 좋다느니, 사형이 이래서 사회에 나쁘다느니, 이런 소리하는 다른 이유들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칸트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시민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한다. 아, 이 형님 진짜 원리 원칙주의자야. 나라가 내일 없어지더라도 일단 감옥 가서 살인범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응보주의를 지키는 거고, 그게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칸트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 봅시다. 칸트는 사형제를 통해 인간의 인격성 혹은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존엄성을 존중한다. 뭔 소리야? 이상하죠? 원래 칸트가 그래.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들어보죠. 첫 번째 이유, 칸트가 말한 인격성이 뭐냐? 인간만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특성, 항상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한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인격성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자유의지, 즉 의욕을 가지고 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져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지.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로 범죄를 의혹했다? 그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책임져 당연히 처벌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처벌을 당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는 게 오히려 그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인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행동이죠. 너 이성적으로 자율적으로 나쁜 짓 했지? 그럼 벌 받아. 그게 맞는 거지. 이 때문에 칸트는 사회적 이익 때문에 혹은 사회적 해악 때문에 사형제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공리주의자들에 대해서 인간의 인격성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살인을 하는 순간 자신의 인간성에 상처를 입고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괴롭겠죠? 도와줘야겠죠? 도와줍시다. 어떻게? 목을 잘라서. 저 사이코패스 아니고요. 칸트가 그랬어요. 사형은 살인의 죄책감에서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켜준다는 점에서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칸트가 그랬습니다. 저 아니고요. 두 번째 사상가로 넘어가 봅시다. 역시 사형 찬성하는 사회계약론자 루소입니다. 루소가 주장한 사회계약론이 뭡니까? 국가 없을 때 선한 개인들 평화롭게 살았다. 근데 사유재산 생겼다. 사유재산 생기니까 불평등 생겼다. 불평등 문제 너무 심했다. 개인들 해결 못했다. 그래서 개인들 모였다. 사회 만들자고 계약했다. 개인이 타고난 권리, 자연권 국가에 넘겼다. 국가는 국민 생명 보호한다. 또 사회 불평등 해결한다. 이처럼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의 첫 번째 역할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중 일부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국민들의 목숨을 보호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군인입니다. 루소는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유사시에 자기 목숨도 희생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한 거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우리 서로 죽이지 말자. 내가 만약 살인자 되잖아? 그럼 법으로나 죽여도 인정. 살인을 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서로 죽이지 말자, 생명을 소중히 하자는 사회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사회의 적, 또 공공의 적이면서 앞서 말한 약속에 따라 법으로 죽여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형제가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중도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입니다. 공리주의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서 공공의 이익,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상이잖아요. 벤담은 형벌 자체는 고통으로서 악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더 크다면 형벌은 필요악으로 도덕적으로 용인됩니다. 형벌을 통한 이득은 무엇이냐? 바로 추가적인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예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적 예방, 범죄자를 본보기, 시범적으로 처절하게 벌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준다. 쫄아서 범죄 못 저지르게 말이죠. 특수적 예방, 범죄자를 벌해서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즉 교화를 달성한다. 벤담은 공리를 위해 형벌이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형벌의 양이 더 커야 된다. 또 형벌이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하면 죄수가 겪는 고통이 형벌의 사회적 이익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벤담이 비례의 규칙에 입각한 유용성의 원리를 따른다고도 합니다. 항상 처벌에 의한 고통과 예방에 따른 이득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형벌이 너무 작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게 모두의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벤담은 사형도 마찬가지로 해악에 비해 효용이 더 클 때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지자면 무조건 찬성도 무조건 반대도 아니고 공리주의에 따른 중도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로 외로운 사형 반대론자 체살의 베카리아입니다. 다른 사상가와 달리 베카리아는 두 가지의 입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듀얼 코어, 바로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입니다. 사회계약론이랑 공리주의 앞에서 루소랑 벤담이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뒷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죠. 베카리아는 형벌이 철저히 사회계약에서 나온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죠. 사회계약에 없는 내용으로 형벌 내리는 건 인정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루소랑 별 차이가 없는데, 앞에서 루소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사형제가 정당화된다고 했잖아요. 베카리아는 우리가 그런 계약 따위 맺은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대체 어떤 미친놈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남한테 양도하는 계약을 맺겠냐 이거예요.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베카리아 시대의 법에는 자살금지법 같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어디서 나왔냐? 사회계약에서 나왔죠. 사회계약의 근본적인 목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사형이라는 생명을 빼앗는 법이 자살금지법 같은 법과 동시에 존재하는 건 뭐다? 모순이다. 베카리아는 사형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고 법을 빙자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럼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베카리아는 벤담의 입장과 비슷하게 형벌의 목적은 항상 범죄의 예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방의 핵심은 바로 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쫄아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거죠. 여기서 베카리아는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공포심은 언제 가장 극대화되는가? 형벌의 순간적인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높을 때다. 즉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래 고통을 주었는지가 공포심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형? 강도는 진짜 세죠. 최강입니다. 임팩트도 있어요. 근데 지속성은요? 완전 꽝이야. 잠깐 아프고 끝이야. 순간적인 고통과 임팩트는 크지만 지속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사형이 낫냐? 오랫동안 살려놓고 굴리고 괴롭히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종신 노역형이 낫냐? 당연히 종신 노역형이겠죠. 너 좀 무섭다 베카리아. 사형 말고 범죄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인 종신 노역형을 시행하자. 이게 베카리아의 입장입니다. 4명의 사상가들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상가의 입장에 더 공감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 번자타임은 여러분에게 구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걸할 뿐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